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표지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6.25 전쟁 1129일. 누군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 책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그날부터 휴전협정을 체결한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첫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 25일 일요일. 날씨 맑음. 전쟁 발발. 북한군 인민군 전면 남침. 새벽 4시 남침 암호 폭풍을 정군에 하달.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에서 전투 중지와 북한군의 38도선 철수 결정.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었고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고향을 잃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쪽의 하늘은 먹구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둠을 가르며 포성이 울렸어요.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38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의 평화는 무너졌어요. 그날 아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땅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깨우려 뛰어다녔고 어떤 사람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사흘 뒤인 6월 28일 서울은 함락되었어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 들어온 북한군의 전차들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불타는 집들이 있었고 혼란에 빠진 피난민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달렸고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급하게 챙긴 보따리만이 들려 있었어요. 어떤 보따리에는 옷가지가, 어떤 보따리에는 쌀 한 대가, 어떤 보따리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계속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도시는 대구, 경주, 마산, 그리고 부산. 여기까지 함락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도를 펼쳐보면 한반도의 끝자락에 작은 점처럼 남아있는 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끝내 물러설 곳이 없는 군인들과 희미한 희망 하나를 붙잡은 국민들이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연기가 수평선처럼 이어졌어요. 밤이 되면 포탄이 터지는 불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부디 이 전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부디 우리가 살아남기를. 이 전쟁은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지원만 16개국, 의료 지원 6개국, 물자 지원 38개국, 합치면 무려 60개국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어요. 반대 진영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공, 소련을 비롯해서 10개국이 참전했어요. 당시 전 세계 국가가 모두 93개였는데 그중 무려 70개국이 이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전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셈이에요. 이는 유엔군 조직 이래로 대규모 무력을 행사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편저였으니까 직접 2, 3년 걸렸을 겁니다. 지금 6.25가 7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전쟁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모르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세대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와 같은 불행한 그 참 비참한 전쟁이 있었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례를 밟지 않길 바라서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펜을 잡고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어떤 날은 전투가 있었고, 어떤 날은 휴전 협상이 있었고, 어떤 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1129일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였고,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었고, 누군가의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포성과 함께 무너진 일상, 헤어진 가족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50년 8월 16일 아침, 대구 근처의 작은 마을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19살의 영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가방을 메고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전쟁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문을 열었고 친구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오늘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집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서 정체 모를 남자들이 영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잠깐 이리 와. 남자들의 얼굴은 딱딱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호는 왜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유도 묻지 못한 채 영호는 뒤에 서 있는 트럭으로 끌려갔어요. 트럭 뒤를 보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로 이미 가득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는 얼굴을 찾았지만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트럭은 시동을 걸었어요. 영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문이 점점 멀어졌어요.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트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호는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논밭은 점점 사라졌어요. 익숙한 풍경이 낯선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영호가 매일 지나다니던 골목이, 친구네 집이, 동네 구멍가게가 뒤로 물러갔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착한 곳은 낯선 항구였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영호는 바다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소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디인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이번엔 서둘러서 배에 올라타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앞으로 유엔군에 배치되어 모든 활동을 유엔군과 같이 똑같이 한다. 영호를 포함한 313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유엔군이 된 거예요. 313명. 모두 18에서 20살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던 학생이 오후엔 군인이 되어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실까? 얼마나 걱정하실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동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실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영호는 참았어요. 옆 사람이 볼까봐. 배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파도는 배를 흔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멀미를 했습니다. 영호도 속이 메스꺼웠지만 꾹 참았어요.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아다녔고 물고기가 가끔 수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배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후지산 아래에 있는 미군 74연대 캠프.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처음으로 미군을 봤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파랗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 그들은 영호를 포함한 313명의 한국 청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미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어떤 미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호는 미군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3주간의 혹독한 훈련이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총을 잡는 법, 엎드려 쏘는 자세, 수류탄 던지는 법, 참호하는 법, 행군하는 법, 명령에 따르는 법.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총을 처음 쏘던 날 영호의 어깨는 반동에 부딪혀 멍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발에는 굳은 살이 박혔어요. 밤마다 근육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낭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영호는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훈련을 견뎌냈어요. 누군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웠고 누군가 울면 옆에 앉아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렇게 313명은 하나가 되어갔어요.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영호는 드디어 정식으로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소속은 미육군 7보병사단 17연대 의무부대. 직책은 전투위생병. 전투에서 다친 부상병들을 수송하면서 군의관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영호는 의료 훈련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혈하는 법, 붕대 감는 법, 응급 처치하는 법. 이 부대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코리안 어그멘테이션 투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 미국의 증강된 한국군이라는 뜻이에요. 미군에서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간단했습니다. 카투사. 영호는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미군 병사들이 보여주는 군복과 질서,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 전쟁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싸움임을 느꼈습니다. 어느 미군 병사가 영호에게 말했어요. 우린 같은 편이야. 함께 싸우는 거야. 그 말이 영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엔 훈련소에서 받은 헬멧이 들려 있었어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누우니 목이 아팠고 벗어놓으니 불안했어요. 결국 영호는 헬멧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같은 날 8월 16일 영호가 카투사 대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 있을 때 반대로 한 척의 배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빠르게 배에서 내렸어요. 선두에 있는 건 26살의 연정. 안주머니에 한 장의 문서를 소중히 품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기온이 차가웠지만 연정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함선. 곧장 배에 올라타고 함장인 이용 중령과 만났어요. 급 명령서. 이 특수 공작대에 전면 협력하라. 해군 참모총장 소장 손원일. 이용 중령은 문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를 믿겠네. 연정은 경례를 하고 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연정의 정체는 바로 미군 첩보부대의 비밀요원이었습니다. 원래 연정은 1949년 9월까지 대한민국 해군 소속으로 동해안 묵호에 있는
부대의 경비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바다를 지키는 일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근무였어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로부터 긴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즉시 경무대로 갈 것. 경무대는 청와대의 옛 이름이에요.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 연정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둘러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승만 대통령은 연정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동경의 GHQ에 가주길 바라네. GHQ, 일본의 주둔한 연합군 최고 사령부를 뜻해요. 그리고 그곳의 사령관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자네를 믿네.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일세. 이승만 대통령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연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연정은 연합군의 비밀 요원이 되었어요. 1년 동안 그는 일본에서 맥아더 사령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계획하고 한국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때로는 위험한 임무도 있었고 때로는 지루한 대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여 만인 8월 16일 밤 극비 임무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의 손에 쥐어진 명령서에는 작전의 디데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작전명 크로마이트. 이 작전을 다른 말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불렀어요. 세계 전쟁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작전이었습니다. 연정은 그 작전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무렵 일본 도쿄 연합군 총사령부 GHQ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큰 테이블을 중심으로 미군 장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한반도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낙동강을 따라 그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도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더글라스 맥아더. 넓은 어깨, 단정한 모자, 그리고 단호한 눈빛. 그는 유엔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긴 선. 그것은 북한군의 보급로였어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선. 그 선을 따라 무기와 탄약과 식량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지도의 한 곳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곳은 인천이었어요. 서울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항구 도시. 적의 허리를 끊어라. 짧은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참모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이라고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맥아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양에서부터 길게 늘어서 있는 적의 보급을 중간에서 차단한 뒤 적군을 양방향으로 괴멸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북쪽의 적군은 보급이 끊기고 남쪽의 적군은 포위당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곳이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가기 위해선 인천으로 상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사령관과 미합 참본부의 참모들이 모인 군사작전 회의 분위기는 영 좋지 않았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놓고 맥아더와 미해군 참모총장이 대립 중이었거든요. 미해군 참모총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장군님, 인천은 위험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9m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큰 편입니다.
9미터면 3층 건물 높이예요. 썰물 때는 배가 지늘게 갇히고 밀물 때만 상륙이 가능합니다. 해변은 진흙으로 덮여 있고 적이 지키고 있다면 상륙은 불가능합니다. 조수가 바뀌기 전까지 충분한 병력을 해안에 상륙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참모도 거들었어요. 게다가 인천항은 좁고 복잡합니다. 대규모 함대가 진입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만약 한 척이라도 좌초한다면 전체 작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길이 복잡해서 항해하기도 어렵고요. 또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월미도라는 섬이 인천항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곳에 적의 포대가 있다면 우리 함대는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메가더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계산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하지만 메가더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메가더가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적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메가더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군들,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한반도는 끝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북한군은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습입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메가더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인천을 택하겠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는 겁니다. 적도 같은 생각을 할 테니까요. 인천은 불가능하다고. 9미터 조수간만차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적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적은 인천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인천을 고집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재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적군의 허리를 끊어서 완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곳이 서울뿐이었거든요. 낙동강 전선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면 한반도 전체가 북한군 손아귀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급박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메가더의 강력한 주장에 미국 방부와 합동 참모는 보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9월 8일 인천으로의 상륙 작전을 승인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그 책임은 메가더가 지는 것. 메가더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인천이라는 이름은 세계 전쟁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크롬 광석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에 꼭 필요한 광물. 강철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원료.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디데이는 9월 15일. 작전 개시까지 일주일. 모든 함정이 인천 앞바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의 옆에는 한국군 연락장교 손원일 제독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그들의 눈빛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떤 이는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조국은 사라진다. 그 한 문장이
모두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영호는 일본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었어요. 의무부대의 전투 위생병. 그는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며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호는 선임에게 물었어요. 우리 언제쯤 이길 수 있을까요? 선임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곧 큰 작전이 있을 거야. 그게 성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실패하면. 선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호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는 결정적인 한 수를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영호는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부디 성공하기를, 부디 모두 살아남기를, 부디 이 전쟁이 끝나기를. 작전 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정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인천에 등대가 있는 작은 섬 팔미도. 그곳을 장악하는 것이 연정의 임무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팔미도에 있었어요. 1903년에 세워진 이 등대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4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온 등대. 이 등대를 장악하면 아군이 유리한 대로 불빛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륙부대가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인천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연정은 극비 문서를 품고 조용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새벽 5시 상륙부대가 볼 수 있도록 등대의 불빛을 밝혀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모든 함대가 방향을 잃고 좌초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면 적에게 발각될 수 있었어요. 정확히 새벽 5시, 1분 1초도 틀림없이. 그것이 연정의 임무였습니다. 연정은 팔미도의 지도를 펼쳤어요. 작은 섬이었습니다. 등대 하나와 몇 개의 건물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섬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연정은 지도를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등대를 점령할 것인가? 어떻게 불을 밝힐 것인가? 한편 영호는 카투사로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미군들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군 병사 하나가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여기 왔어?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요. 미군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기 왔어. 너희 나라의 자유는 곧 우리 모두의 자유야. 너희가 자유를 잃으면 우리도 위험해져. 그래서 우린 함께 싸우는 거야. 그날 밤 영호는 헬멧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이제 그 무게가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헬멧 안쪽에는 누군가 쓴 글귀가 있었어요. 홈 스위트 홈. 집처럼 편안한 곳. 영호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고 친구들이 그리웠고 학교가 그리웠어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함정 261척이 인천 앞바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병력은 무려 7만 5천 명. 이 엄청난 규모의 함대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인천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철의 물결처럼 보였을 거예요. 메가더는 함선의 갑판 위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그의 모자를 스쳤습니다. 참모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메가더는 고개를 돌려 참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네. 하늘이 우리 편이야. 조수도 우리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젊은이들의 용기가 우리 편이네. 저들의 눈빛을 보기에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가득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길 거야. 영호의 부대도 함선에 올라탔습니다. 의무부대는 상륙 직후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후송하는 역할이었어요. 영호는 군의관 옆에서 의료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수술 도구들, 주사기, 링거, 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호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군의관이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기억해, 우리의 임무는 생명을 살리는 거야.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총을 든 사람들은 죽이지만 우린 살리는 거야.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야.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영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떨려도 괜찮아. 나도 떨려. 우리 모두 떨리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우린 훈련받았고 준비됐어. 우린 할 수 있어. 9월 14일 밤. 작전 개시 하루 전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한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어떤 이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긴 밤을 견뎠어요. 연정은 이미 팔미도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정은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확인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드디어 팔미도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섬의 윤곽. 연정은 조용히 섬에 상륙했어요. 등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등대에 도착했어요. 등대 안으로 들어간 연정은 모든 장비를 점검했어요. 불빛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료는 충분한지, 시야는 확보되는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수만 명이 죽을 수 있었어요. 연정은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앞으로 몇 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연정은 등대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수백 척의 배가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5장 브레이크 인투 2.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 인천 앞바다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조차 멈춘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아래에는 세상을 바꿀 함성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팔미도의 등대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연정이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신호를 보낸 거예요. 등대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그 불빛을 본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가더는 갑판에 서서 등대의 불빛을 봤습니다. 그는 참모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 불빛이 보이나? 저게 우리의 길이야. 저 불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 순간 포성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함선 261척이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았고 바다는 순식간에 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새벽의 정적은 순식간에 전쟁의 함성으로 바뀌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작전명 크로마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7만 5천 명의 선발대가 상륙정을 타고 월미도 해안으로 돌진했어요.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는 상륙정들. 그 안에는 총을 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의 손은 총을 꽉 쥐고 있었고 어떤 이의 입술은 기도문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사진을 꺼내 마지막으로 보고 어떤 이는 동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호는 군의관 옆에서 들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바다가 흔들렸어요. 물보라가 상륙정 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영호의 옷은 젖었고 얼굴에는 바닷물이 튀었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첫 번째 부상병을 기다렸어요. 상륙정이 모래사장에 닿자 병사들은 물 위를 뛰었습니다. 조수의 간만 차는 최대 9m.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배는 갇히게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뿐이었습니다. 1시간 안에 해안을 점령하고 다음 밀물까지 12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200개가 넘는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병사들은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를 기어 올랐습니다. 한 손 한 손 올라갈 때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누군가는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누군가는 비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쓰러졌어요. 손끝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총알은 하늘에서 쏟아졌고 모래 위엔 폭발의 불꽃이 피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그 1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해안을 점령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첫 번째 관문을 돌파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 상륙. 5000분의 1의 확률. 그들은 해냈습니다. 선발대는 성공 필승 전략을 펼쳤어요. 북한군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빠르게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북한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다음 밀물이 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그 선발대는 고립된 채로 버텨야 하는 거예요. 바다는 다시 썰물이 되어 배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어요. 지원도 보급도 없이 12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영호는 상륙 직후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상병이 실려왔어요. 총성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병사, 팔에 총상을 입은 병사, 배에 파편이 박힌 병사, 머리를 다친 병사, 화상을 입은 병사. 영호는 군의관을 도와 지혈하고 붕대를 감고 진통제를 놓았어요.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영호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 병사가 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파요. 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당신은 살 거예요. 제가 살릴 거예요. 영호는 진통제를 놓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병사의 얼굴에서 고통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고마워요.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총성이 잦아들자 들려오는 건 파도와 신음뿐이었어요. 영호는 잠시 숨을 돌리며 등대 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작은 빛이 이 거대한 전쟁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국은 아직 살아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들것을 들었어요. 팔미도에서 연정은 폭풍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자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등대를 때렸고 파도가 절벽을 덮쳤습니다. 연정은 손으로 등불을 감싸쥐었어요.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 빛이 꺼지면 상륙은 실패다. 그는 자신에게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등대 안으로 밀려드는 물살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문에 기댄 채 버텼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손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만 그는 등불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함정들. 그 거대한 철의 파도가 인천을 향해 밀려왔어요. 약속한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반. 주력 부대가 도착했어요. 전차가 상륙했고 포대가 해안을 메웠습니다. 부상병들이 들것에 실려나갔고 영호는 다시 그들 사이를 뛰었어요.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옆에 있던 군의관이 영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인천의 하늘에는 한국 전쟁 사상 가장 찬란한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역전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어요. 6장 미드포인트. 인천항과 인천 남동부 그리고 월미도에 상륙한 유엔군은 본격적인 인천 수복 작전을 개시했어요. 세 방향에서 나란히 서울 방향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되었어요. 상륙 사흘째인 9월 17일 인천 시가지에 남아있던 북한군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으면서 유엔군은 인천을 완전히 수복했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이제 다음 임무는 수도 서울로 진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북한군은 안양천을 기점으로 영등포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안양천 이쪽엔 유엔군이, 건너편 물레와 당산 쪽으로 북한군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안양천은 폭이 좁았지만 진흙이 많아서 건너기 어려웠어요. 전투는 매우 치열했어요. 북한군 역시 영등포가 함락되면 그 즉시 서울도 함락된다는 판단에 죽기 살기로 영등포를 사수하고 있었거든요. 북한군은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야간 기습을 감행하는 등 완강히 저항했어요. 밤에 갑자기 전차가 나타나 유엔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유엔군은 즉시 공군 지원을 요청했어요. 폭격기와 전투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호의 부대는 영등포로 향했어요. 밤낮 없는 포격이 이어졌고 도시 전체가 불빛과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그의 귀에는 폭발음이 울렸고 그의 눈앞에는 불타는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호는 강둑에서 부상병을 실으며 자신의 손으로 사람의 체온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병사가 영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병사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엄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호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멈출 수는 없어.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부상병이 실려왔고 영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폭격기 편대와 야포 부대의 지원하에 유엔군은 끝내 안양천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영등포 시가에 돌입했어요. 거리마다 바리케이드가 있었고 건물마다 저격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졌어요.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등포는 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해병 연대와 국군 해병대는 북쪽으로 진격했어요. 덕양산에 있는 행주산성을 점령했습니다. 점점 북한군을 에워싸고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등포와 행주산성까지 장악했으니
이제 서울 중심부 방향인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서울 시민들을 동원해서 서울 시내 교차로마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박격포와 기관총, 저격수 등을 배치시키며 시가전을 준비했어요. 게다가 유엔군은 또 하나의 큰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현재 유엔군의 위치는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쪽 서대문구 일대였어요. 와우산, 연희고지, 안산을 잇는 방어선에 막힌 거예요. 북한군은 산의 고지들을 점령하고 유엔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군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었어요. 위에서 쏘는 총알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고지는 가파랐고 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탈환이 간절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엔군의 선택은 전공법이었어요. 수류탄을 이용해 적의 시야를 분산시킨 뒤 전방으로 돌격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딱 봐도 엄청 무모해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면 돌파뿐이었어요. 유엔군과 국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채 100m도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영호는 그들을 실어 날랐어요. 들 것이 모자랐습니다. 영호는 직접 업고 뛰었어요. 그의 등에는 부상병의 피가 흘렀고 그의 발은 비틀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후방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군과 야포부대에서 지원을 온 거예요.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폭격기들이 고지를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땅이 흔들렸고 나무가 불탔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긴 시간의 혈투 끝에 북한군을 격퇴하고 고지 점령에 성공했어요. 이 전투가 끝나야 조국이 살아. 병사들의 입술은 피로 굳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3막 진실과 여운 7장 클라이맥스 1950년 9월 27일 밤 서울은 아직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지에선 하루 종일 이어진 전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영호는 피투성이 군복을 입은 채 잔해 사이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더 이상 들 것도 총도 없었어요. 그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끝났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귀에는 아직도 총성이 들렸어요. 마지막 저항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고지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들은 마지막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하늘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서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완전히 수복되었어요. 거리마다 태극기가 흔들렸고 시민들은 눈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이 시멘트가 묻은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민간인들이 좋다고 계속해서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속삭였어요. 이젠 돌아가도 되겠죠. 북한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되찾아온 거예요. 다음 날인 9월 29일 서울중앙청 앞에선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환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그 아래로 수많은 병사들이 도열했어요. 석 달 전 모든 것을 잃은 나라가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부대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태극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8장 퍼넬리. 그 뒤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거듭한 끝에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전선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어요. 이때부터 후퇴와 진격을 끝없이 반복하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무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사한 유엔군과 국군의 수는 무려 18만 명. 그리고 민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거리엔 상위군인, 전쟁 미망인, 피난민, 고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꺼질 때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파도 소리가 들려요. 인천 앞바다에 울려 퍼진 포성이, 팔미도 등대의 불빛이, 그리고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날 그들이 지켜낸 건 단순히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고 희망이었고 우리의 미래였어요. 625 전쟁 1129일.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불행한 그 참 비참한 전쟁이 있었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례를 밟지 않길 바란다. 영혼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들것을 들고 뛰던 그 순간들을, 손에 묻은 피를, 그리고 끝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연정도 기억합니다. 팔미도 등대에서 홀로 폭풍을 견디며 불빛을 지켰던 그날을, 그 작은 불빛이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